오늘 12차 시수업은 문장 성분 중에서 부속 성분 설명하는 걸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 성분 중에서 주성분까지 공부했거든요. 오늘은 부속 성분입니다. 여러분 교재 109쪽 펴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109쪽입니다. 문장 성분 중에서 부속 성분은요. 주성분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있다면 부속 성분에는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주성분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성분이라는 게 일단 기본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부사어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주성분을 자세히 꾸며주는 성분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용어 먼저 볼게요. 관용어는 주로 사람이나 사물과 같이 대상을 나타내는 말 앞에 그래서 그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 자, 어떤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자, 새 신발이 예쁘다예요.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냐면 새 신발이에요. 그는 친구의 동생이다. 동생은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동생이냐면 친구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관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이 바로 관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언하니까 또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싶죠?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한다 그랬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관용어의 역할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고요. 또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서술어나 용언뿐만이 아니라 부사어는요. 진짜 많은 것들을 꾸밉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사어, 자기들끼리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꾸밈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부속 성분의 역할을 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서술어에 따라서는 없어서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문장 성분 구분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뭘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부사어라고 찍으면 한 80%는 맞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다릅니다. 중학교 때까지 나오는 문제는 8, 90%는 애매하다 싶으면 부사어 하면 80% 정도 맞거든요. 고등학교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부사어가 그만큼 하는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 그래서 부사어는 뭐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차는 빨리 달린다 해서 뭘까요? 빨리죠, 빨리.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빨리 달린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논다. 놀긴 노는데 어디서 놀아?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부사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어하고 부사어의 차이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관용어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선생님 설명도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관용어 분이 우리 문장 성분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문장 성분이 왜 체언을 꾸며준다 그러지?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문장 안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용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 역할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용어가 주어를 꾸며준다, 목적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문장 성분이든 체언을 꾸며준다면 그건 우리가 관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헷갈리면 선생님이 하는 대부분의 이 설명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구분 짓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장 성분 공부하다가 품사가 헷갈리면 품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품사 공부 다시 하고 와서 다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아, 관용어가 문장 안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이 소리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110쪽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말이 관용어이면 관, 부사어이면 부라고 씁시다 라고 했어요. 자, 날씨가 춥기는 추운데 너무 춥대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여기에서 너무는 부사어.
보름달이 두둥실 떴다. 뜨기는 떴는데 두둥실 떴으니까 역시 부사어. 흰 눈이 펑펑 내린다. 자, 보세요. 여기 흰이라는 건 뭐를 꾸며주냐면 눈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관용어라 그랬으니까 관. 새 옷이 잘 어울리는구나. 역시 새가 꾸며주고 있는 건 옷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관. 그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맛있긴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었냐면 정말 맛있었대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어. 귀여운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강아지인데요. 강아지가 어떻냐면 귀엽대요. 자, 강아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용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저 관용어와 부사어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정리만 하고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 부사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문법 개론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면 부사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독립성분은요. 말 그대로 독립적이라 독립성분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부름, 응답, 감탄 등이 바로 독립성분에 속한다. 자, 선호야 이리 와. 여기에서 어떤 게 독립성분이겠어요? 자, 부름이나 응답, 감탄이라 그랬으니까 선호야겠네요. 그쵸? 예, 그렇게 할게요. 에서는 예. 아하,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에서는 아하 등이 독립성분에 해당되겠죠. 어려운 거 공부하다 와서 그런지 독립성분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요. 다음 문장에서 독립어를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요. 찾아 쓸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밑줄 그어도 되겠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에서는 어머니가 독립성분이겠죠? 부름이니까요. 응 그렇게 해. 응 응답 대답입니다. 어머나 물이 엎질러졌네. 감탄이나 놀람을 나타내고 있죠. 예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예 하고 부르는 거니까요. 예가 독립성분이겠고요.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래 응답에 해당하는 그래. 아, 너무 아름답다. 감탄에 해당하는 독립성분이었습니다. 독립어 찾기 어렵지 않죠? 114쪽 바로바로 확인 문제 풀면서 문장 성분 전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눌 수 있다. OX. O.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는 생략될 수 없다. X. 구어체에서는 굉장히 자주 생략된다 그랬습니다. 문어체에서도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3번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있다. OX, X. 자, 부사어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사어가 아니라 보어. 물론 문장 안에서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사어가 주성분인 것은 아닙니다. 4번 독립어를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 OX, X. 5번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를 꾸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O. 자, 6번에서 10번입니다.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어라 그랬습니다. 와, 빨간 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자, 주어는 빨간 장미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해서 주어는 장미꽃이. 서술어는요? 아름답구나. 관용어는 빨간. 부사어는 정말. 독립어는 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로 안 끝나고요. 오늘 수업은 지금 우리가 파트가 3개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조금 꼬였는데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문장의 유형까지 하고 12차씩 끝나는 거니까 영상 하나 더 들으세요. 자,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문장의 유형,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문장 성분 중에서의 서술어, 그 다음에 또 품사에서는 용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나느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주어는 종종 생략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서술어는 절대 생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제대로 찾아내야 돼요.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란 바로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언을 문장 안에서 제대로 찾아내고 용언을 중심으로 문장을 해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재조합하는 과정이 바로 아는 문장을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어진 문장은 이제 숨는 거 없이 다 있지만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막 문장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언의 개념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언과 더불어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 수업을 듣고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넘어가서 품사의 용언 부분,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서술어 부분을 공부를 다시 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15쪽입니다. 우리말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눕니다. 혼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아무리 길어도 주어, 서술어가 한 번씩밖에 안 나와 있으면 혼문장이에요. 반면에 겹문장은요, 아주 짧아도요,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면 우리가 겹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겹문장은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문장은 혼문장, 겹문장으로 나누고요. 혼문장이란 주어, 서술어 한 번씩만 나오고,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는데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순서 조금 바꿔볼까요? 115쪽이 아니라 115쪽 지금 하고 있잖아요. 116쪽 말고 여러분 117쪽 바로 옆 페이지죠. 활동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보면서 혼문장, 겹문장 구분 한번 해볼게요. 활동 1이에요. 여러분 117쪽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장을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사슴이 뛴다. 누가 봐도 혼문장이네요. 그쵸? 주어와 서술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친구가 빵을 먹는다. 어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혼문장이 있네요. 나는 정직하다. 혼문장이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 역시 어때요? 혼문장입니다. 자, 5번. 우리는 그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이 문장 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는 일단 주어가 뭐냐면 우리는 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깨달았어요? 어떠한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면 겹문장이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도 이 문장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동생이 내가 맛있다고 했던 사과를 먹었다. 역시 마찬가지. 큰 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에요. 동생이 사과를 먹었는데 동생이 사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맛있다고 했던 사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겹문장.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활동 1번에서 간단하게 혼문장, 겹문장의 개념 파악한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2번 이상 나타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문장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5번, 6번에 가로하고 이게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는 문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16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16페이지입니다. 116쪽. 아는 문장이란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겨 있는 문장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안긴 문장이라고 하겠죠. 그쵸?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 자,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긴 문장은 주로 절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절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자, 아는 문장이란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합격했다. 이런 두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소식을 들었다 해서 나는은 주어예요. 들었다 서술어입니다. 민호가 합격했다라는 문장에서 민호가 주어, 합격했다가 서술어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냐면 나는 민호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민호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나는 민호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문장 전체가 바로 뭐냐면 아는 문장이고요. 민호가 합격했다라는 문장을 안긴 문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겹문장 중에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문장 하나를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자, 이 문장에서 나는 민호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민호가 합격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절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안긴 문장의 종류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요. 일단 우리는 118번에 있는 또 활동 1번이라고 돼 있네. 프린트가 저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18쪽에 있는 겹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요거 공부하면서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118쪽 활동 1번 볼까요? 다음 견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7번. 이 책이 어제 내가 말했던 책이구나. 어때요, 여러분? 이 책이 책이구나. 요거죠? 이 책이 그 책이네. 그런데 어떤 책이냐면 바로 어제 네가 말했던이 되는 거죠. 자, 어제 그럼 이걸 구분을 하면 이 책이 무슨 책이구나. 그리고 이건 뭐냐면 네가 어제 말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안긴 문장은 어제 네가 말했던까지가 안긴 문장. 지금은 저녁을 먹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다. 안긴 문장을 찾을 때 여러분 제일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용언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용언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동사,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사, 형용사를 문장에서 찾아서 일단 무조건 밑줄을 그으면 돼요. 아, 그런데 또 요런 게 또 하필 선생님 동사형용사라고 하자마자 또 이게 나오네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건요, 여러분. 명사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또 서술어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다. 명사 더하기 서술격조사. 그 다음에 밥을 먹다라고 하는 용언이죠. 그쵸, 동사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아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예요. 그렇다면 이 앞쪽에 있는 맨 마지막 말고 그 앞에 있는 서술어 있죠.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 있죠. 동사나 형용사. 이게 바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안긴 문장 어디까지일까요? 저녁을 먹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안아주면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9번도 한번 찾아볼게. 나는 그가 그녀와 이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가 그녀와 이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단 제일 밖에 있는 서술어는 들었다예요. 동사입니다. 밑줄 하나 쳐주고. 자, 이 안에서 또 혹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더하기 서술격조사 이다 혹은 동사 형용사가 있는지 찾아볼래요? 나는 그가 다 아니고 그녀와 아니고 이별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이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이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니까 요거 중심으로 그가 그녀와 이별했다.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요? 그가 그녀와 이별했다까지가 뭐냐면 안긴 문장이 되겠죠. 자, 10번도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절차를 밟았다. 아는 문장의 서술어 밑줄 쳐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찾아볼게. 그들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했던, 하다 있네, 하다. 그쵸? 그 다음에 것과 아니고, 똑같다 있잖아요. 그쵸? 똑같다 있네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안긴 문장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을 전부 다 일단 안긴 문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한 번 더 분석을 하자면 또 똑같다 가지고 또 한 번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한 번만 구분하라 그랬으면 자 요렇게 밑줄을 그어주는 게 맞습니다.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쵸? 내가 했던 것과 똑같다. 그런 다음에 또 나눠주면 내가 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만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깨달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비로소 서술성 없고, 나는 없고, 그가 없고, 나를 없고, 사랑했다 있네요. 그죠? 사랑했다를 중심으로 문장을 쪼개볼게요. 그가 나를 사랑했다 라는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의 안긴 문장은 뭐겠어요? 그가 나를 사랑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필기한 거하고 지금 정답하고가 너무 헷갈리니까 선생님 필기한 걸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더 적어두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안긴 문장을 구분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성이 있는 단어들을 일단 밑줄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서술성이 있는 단어들을 일단 밑줄을 긋고 시작하면 일단은 제일 뒤에 있는 우리말은 서술어가 문장의 제일 끝에 오니까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들은 뭐냐면 아는 문장의 서술어들이에요. 아는 문장의 서술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문장 안에서 서술성이 있는 뭔가의 밑줄을 그어주면 돼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말하다가 있고요. 8번은 먹다가 있습니다. 9번은 이별했다가 있고요. 10번은 두 개 있어요. 했다와 똑같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사랑했다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분 딱 해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쫙 마지막 요 서술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밑줄 친 서술어를 가지고 문장을 역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뭐다? 안긴 문장입니다. 왜 선생님이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어, 그 다음에 품사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했는지 이해가 가죠. 자, 문장 안에서 서술성이 있는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서 우리가 문장을 재조합해주는 과정이 바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 얘기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거 요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자, 밖에 맨 끝에 있는 문장의 맨 끝에 있는 서술어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서술성을 가진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문장을 재조합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긴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진짜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외울 거 잔뜩 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굳센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